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대검은 어제 장관 지시와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미루겠다는 것 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회의 진행 중이라고요?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긴급 검사장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회의는 대검찰청 8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인 지금은 고검장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지역 검사장으로 나눠 회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비롯해 윤 총장 거취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의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우선 장관 지휘권과 검찰총장 권한이 규정된 검찰청법 조항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처럼 수사가 아닌 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인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 측은 회의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만큼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 대검은 지휘권이 발동되자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으로 각각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총장 지휘 배제 지시가 법으로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결론은 내지 못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미뤘습니다. 네, 이같이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 지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라고요? 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하루 전인 어제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지시했는데요. 법무부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수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면서 장관의 지시는 수사팀의 결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 검사를 새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 등이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 명분과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인데요.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2주 간격으로 장관 지휘권을 2차례 행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지휘권 발동이 여권 일부 사퇴 요구랑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불명예스러운 게 사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 지휘 감독권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돼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거부할 경우에는 법이 보장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장 본인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지휘권 발동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려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성격을 검언유착으로 단정짓고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임기재 총장을 끌어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장관 지휘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양쪽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자칫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사장 회의를 발판으로 검사들이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 내부는 사실상 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인데 쟁점은 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전 기자에게 우선 적용된 죄명은 강요 미수입니다.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 편지와 이 전 대표 대리인과 직접 만나서 나눈 3차례 대화 내용이 일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을 살릴 수는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전 기자가 편지와 만남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 제보를 요청하면서 함께 밝힌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은 물론 제3자를 동원해 해악을 가하는 방식도 협박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엔 당사자가 제3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할 만한 발언이 존재했는지가 필수 구성 요건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선 이 전 기자와 함께 친분 있는 검찰 고위직으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가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변호사와 제보자 등을 거쳐 이철 전 대표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된 만큼 사실상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여러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방송사까지 동원해 이른바 함정을 팠다는 의혹의 시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 내부가 사실상 둘로 쪼개진 이면엔 이 같은 법리적 쟁점과 함께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큰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또 한 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며 법원이 인권보호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제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확산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와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하루 확진 상황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66명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누적 환자는 12,967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52명이고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보름 만에 50명대로 늘었는데 5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해외 유입도 8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2명, 인천은 1명입니다. 수도권이 31명인데 비수도권은 32명으로 조금 많습니다. 특히 연기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서 13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광주는 6명, 대전 4명, 경남 2명이고 충남, 전북, 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는 4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75명으로 완치율은 90.7%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네, 최근 유념해 봐야 할 지역 가운데 하나가 광주인데 이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어제는 사흘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6명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피스텔과 교회 등 집단 감염이 나타난 곳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 금양 오피스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 지역 확진 환자 현황 설명해 주시죠. 예, 광주 지역은 어제 하루에만 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이후 이 누적된 광주 지역 확진 환자 수는 5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3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금양 오피스텔입니다. 이 광주 사랑교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광주에서 나온 곳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인데 이곳에 다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양 오피스텔을 통해서 교회와 복지시설 등으로 여러 갈래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방문자 가운데 60대 확진 환자가 지난달 21일 광주 사랑교회에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광주 사랑교회에서는 확진 환자가 14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금양 오피스텔에서는 무등록 방문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결과 최근 무등록 방문 판매가 이루어진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확진 환자 동선 확인 과정에서 어제 하루 대형 병원 폐쇄가 잇따랐습니다. 또 일부 확진 환자가 광주에 있는 결혼식장 3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서 모이는 장소인 만큼 확진 환자가 더 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어제와 오늘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중지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고3만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는 이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양 오피스텔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대구도 좀 주시해서 봐야 할 곳인데요. 86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이 9명이나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다시 2자릿수가 돼서 걱정이 클 것 같은데 대구의 이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하다 싶었는데 3달을 못 넘긴 86일 만에 다시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중에 학생들이 9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대구 중구의 한 연기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인데요. 경명여고와 남산고, 성서고, 예담학교 등 학교도 각각 달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성서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과 이동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역학조사 과정에 드러나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성서고 전교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다른 학교에 등교를 중지하고 밀접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등교 중지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기학원이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동성로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확진 학생들과 접촉한 성인 1명이 감염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수업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연기와 무용, 보컬학원 등 89곳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학원에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경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1명 있었는데요. 지난 3월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학생인데 남은 바이러스 일부가 검출된 것이라 전파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초등학생 확진자 3명이 나온 대전 천동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사 등에 대한 검사 결과 86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확진된 느리울 초등학교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행정실 직원 8명과 사회복무요원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 77명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부자가 주일 예배를 본 관저동 교회에서는 교인 36명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교회에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교인 25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 동네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2명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3종류의 후보가 유력하다며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내년 초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미 상원에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약회사 등 업계가 협력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3가지 후보 물질이 좋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3 vaccine candidates. We've had many more, but 3 are really looking good, and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n answer to that very soon.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도 백신 개발을 낙관했습니다. 초고속 개발팀이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초까지 애초 목표대로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f course, there's several all being conducted side by side, and that we would then have by early 2021 300 million doses of a vaccine that's safe and effective.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사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물량의 92%로 50만 회 분량입니다. 이를 두고 단일 국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전체 약품 공급량을 징발한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협상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2일 전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이 렘데시비르 물량 대부분을 구입하는 계약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EU 경제회복기금 설치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EU 의장국을 맡게 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달 내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말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규모뿐 아니라 지원 형식과 조건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합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7월 내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회복기금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놓고 오는 17일과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Ich fahre nach Brüssel am 17. Juli mit dem Willen, eine Einigung herbeizuführen. Aber es muss sowieso im Laufe des Sommers eine Einigung geben. Eine andere Variante kann ich mir gar nicht vorstellen. 메르켈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하루라도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very day we lose
We will be seeing people losing their jobs, companies going bust, the weakening of our economies. So every single day counts. EU 회복기금의 조성과 집행은 EU 집행위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7,500억 유로 가운데 3분의 2는 보조금,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대선을 앞둔 오는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를 추진한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중재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선거 전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뉴욕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난관에 봉착했다고 판단하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선 전 10월의 서프라이즈로 김정은과 다시 회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볼턴은 또 미국 역시 사진 찍기 행사로 2년을 허비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회담의 실질적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대선 전 회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다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미국의 대북 제재 30% 해제를 가능한 합의 방안으로 예시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것이 10월의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선 전 북미 회담 중재 의지를 밝혔으며 청와대는 이 같은 방안에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으며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특사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알려진 대로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대선 전 북미 회담 성사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국가 비상방역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주변 나라들과 인접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 전초선이 해이됨이 없이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고용유지 지원금, 또 청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추경안 처리 불참을 선언한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오늘 추경안 처리가 되려면 심사부터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심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추경안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지금은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이라는 추경안의 목표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에 따라 노동자,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했던 고용유지 지원금, 민주당에서 요청한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억 원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예산을 늘리면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과 여야 갈등 속에 추경안 심사와 집행이 늦어지면서 비용이 줄어든 부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통합당에서는 추경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심사 과정 그리고 지역구 민원성 예산에 대해서 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기재부 차관 출신 통합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내용과 심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류성걸, 송원석 추경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수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을 포함하는 등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1야당도 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한두 시간 만에 심사를 마쳤다며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비판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 예산 3천여억 원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지역 민원 예산은 철저히 심사해서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는 더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요청하고 다주택 공직자에게는 스스로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 등 보여주기식 미봉책만 내세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는 오늘 추경안 처리 뒤에 이어질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입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가운데 현재 서초동 대검찰청에선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 장관 긴급 호출, 부동산 추가 대책 지시가 있었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집 한 채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반포집을 내놓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주집으로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이 영상 구성 백뮤직으로 고른 게 저 서울의 달 주제곡. 맞습니다. 예, 서울 이곳은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역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네네. 서울 다른 곳을 누르니까 서울이 다시 오르는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네. 봐야겠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예, 이 장관, 특히 특정 부처의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다.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김현미 장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재부에 대해서는 종부세 개정안 20대 국회 말에 무산돼 버렸는데 21대에서 이거 다시 추진하라 이렇게 또 이미 선지시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내가 나서서라도 해결하겠다. 이 사실 발표된 특별 지시는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보유자, 실거주자, 네. 집이 한 채고 거기 살고 있는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실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예. 다만 투기 세력들에게는 부담을 강화해서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제 이 간단한 원칙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경계선 해결이 안 돼서 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어렵다. 집 사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거고 투기 세력은 뭐 이제 언론이 카운트한 숫자로는 22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투기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시각인데 못 잡으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의 대원칙은 아주 명확한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언제 국민들은 그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만 예. 사실은 이 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조금 달라질까 이런 네. 생각도 들게 하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가 또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합니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습니다.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 지금 사과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7월 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해찬 대표의 그 사과 발언은 예. 당에서는 사실상 이해찬 대표가 주도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정책 입법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2주간 부동산 관련해서 거의 멘트가 쏟아져 왔고요. 또 꼭 우리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고 그건 또 어떤 의미냐면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이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에 아예 부동산 관련해서 아예 정책적인 총기획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의 힘을 실어줘서 부동산을 잡아라 해서 종합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찬 당시 총리가 직접 발표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07년도쯤에 5년 후면은 강남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공언도 했고요. 예. 근데 그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부세도 도입을 했지만 종부세가 도입을 한 직후부터 3년 동안 열린우리당은 아예 연전연패를 해버려요. 중산층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야말로 그때 못했던 걸 완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과는 사과대로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어떤 표현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완수 못했던 종부세를 완수를 해서 부동산 문제에 완벽한 승리를 갖겠다, 정말 완수를 하겠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공급에 좀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이 어저께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지만 종부세라든지 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된 부분인데 공급을 좀 확대해라. 발굴을 해서라도 확대해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동안의 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기조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속 누르는 억제 대책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충분히 우린 공급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줬었죠. 얘기였어요. 그런데 발굴해서라도 공급해라라는 건 공급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액센트를 두고 있고 김태형 원내대표도 실수요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급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급이라는 점, 시장에서의 어떤 이 수요와 공급 원칙, 시장에 조금 더 걸맞는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의지가 수반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시장은 지금 거꾸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이긴 하고 어제 청와대도 내부 단속에 나선 이런 모습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모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면담을 해서 여러 집 갖고 있는 사람 팔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과 직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권고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해본 입장에서 이 상급자가 강력한 권고를 해요. 그걸 이제 지시불이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아마 기대 연한을 아마 계산해 볼 겁니다. 내가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이제 어떤 걸림돌이 하나 있어서 내가 저 관문을 통과하면 뭐 임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간 간부로 퇴직을 하게 될까? 이 직에 대해서는 늘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황에 따라서는 옮길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동 가능한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평생 산다 생각을 하고 고를 땐 그렇게 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재테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김현미 장관의 어제 중요한 워딩이 자, 이 집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테크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어제 어쨌든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은 비서실장이 청와대 이제 이 살림을 다 관장하는 사실은 대통령 빼고 2인자가 면담을 해서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사실은 그 언론 보도인데 행정관 이하는 다 논외로 하고 비서관 이상 중에 한 12명 정도가 다주택 보유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롭게 드는 말이 아니라 지난해 이미 이 12.16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하려고 권고를 했었죠. 한 반년 만에 한번 다시 이제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12명이 왜 아직 다주택이지? 하고 전 놀랐어요. 거기에. 이건 뭐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어쨌든 노영민 실장이 집이 이제 두 채인데 반포집이 있고 청주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포집을 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나중에 청주집 파는 걸로 정정이 됐더라고요. 이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런 뭐 선택이 갈림길이라면은 뭐 반포집을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청와대가 강제할 수 없는 지침을 내리고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강남 불패의 메시지를 오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사실은 투자에서 투기까지 가는 어떤 그런 범주다라고 정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작년 12월 19일 날 6개월 이내로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 노영민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거든요. 6개월. 그러니까 딱 6개월 시점이에요. 지금 12월에서 지금이. 근데 6개월 동안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이것을 파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결과이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이유를 그렇게 댔는데 청주가 아니라 왜 반포냐. 거기에 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들은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꼭 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는 관사에 있고 예.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나이고 그러면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어떤 거주의 형태로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면 거주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뭐 서울에 있는 집을 택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쪽은 10억이고 이쪽은 2억인데 장래의 가치를 봤을 때라도 사실 포기할 수 있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선택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정말로 뭐 이게 이 참모들이 다 판다고 해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죠. 예. 팔라고 하는 건 메시지죠. 당시 메시지죠. 예. 시장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정부의 의지일 텐데 그 의지가 사실상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청와대 참모들이 왜 안 파나? 뭐 이분 이해가 좀 도움이 될까 이해를 하시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청문회 때 기억하실 텐데 네. 이은재 의원하고 집 파냐 안 파냐 공방이 맞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추동 아파트가 23억이었는데 결국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지금 시세를 보면 한 34억 정도 네네. 된다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따랐던 예. 고위공직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 23억 7천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급매로 내놔서 당시의 주변 시세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를 싸게 판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억 5천 싸게 판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한 5억짜리가 34억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9억 원이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보도에 김상곤 전 교육감의 그 사례를 의문의 일패다. 예. 정부 정책을 따랐더니 결국은 재산이 이 기회비용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재테크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방침을 따랐더니 손해를 봤다라는 이 결과가 남고 정부 방침을 악착같이 안 따랐더니 결국은 안 따르길 잘했지. 이런 결과가 나면 큰일인데 아까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아서 예. 집값을 떨구는 효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일관적으로 전달돼야 국민들이 정부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믿고 따랐을 때 시장의 심리 효과가 집단적으로 이제 실제 효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를 21세기 들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팔고 싶은데 팔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 심리에서 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확신을 못 주기는커녕 강남 불패 신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입으로는 파세요 하는데 네. 안 팔아요. 저는 이 차라리 50분 동안 뒤집어진 해프닝은요.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거 강남으로 가라앉힌 신호가 될 수 있는 저는 겁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되면 팔려든 국민들이 주춤하게 되는데 고민이 청주도 지금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이제 법인들의 그 급매물 어떤 매수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올라서 청주도 그런데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뿐이고 심지어는 청주가 3선 지역구이기도 하고 앞으로 충북 도지사까지 나갈 것이다라는 예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김은혜 이 통합당 대변인 말에 반박하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차라리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번복하면 효과는 반감되겠죠. 지금 번복하면. 그럼 이두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왜 김의겸 전 대변인 때 법적 문제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는지 이 장면이 또 나오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따랐나 봤더니 지금 여권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을 팔았더라고요. 송파에 있는 집을. 그렇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그 주택 2개 중에 송파 그러면 이제 강남 4구 중에 한 구역이고 앞으로도 뭐 사실 미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송파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지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아니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순응한 분들도 많습니다. 김경희 여가부 차관도 이 중요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았고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예.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 재산을 형성하고에 대한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공고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이 시그널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책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22번, 24번, 뭐 26번 이렇게 계속 되는 건 시장의 어떤 원리에 좀 어긋난다라는 걸 인지하면 조금이라도 물꼬가 바뀔 텐데 안 돼? 그럼 더 강력한 거, 더 강력한 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프링 효과라고 해서 스프링들이 억눌려져 있는데요. 큰 스프링이 억눌려져 있는 곳을 택해야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작은 스프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고 강남 사구로 또다시 아무리 올랐어도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에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만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만 시장도 더 이상 어떤 규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융통성 있게 가는구나 하고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주택자가 문제라면 이렇게 팔라는 권고 보다도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팔게 되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실련 조사를 보니까요. 서울시 의회 의원 중에서 31%가 다주택자인데요. 5명이 81채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 강대호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집이 무려 30채. 도시계획이 소속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던 일 아닌가. 사실은 영화도 있죠. 이 강남 70이라고 70년대부터 강남이 재개발의 이제 이 지역이 되면서 그때부터 강남 불패 신화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져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강남에 땅 산다는 사람은 이상하다. 거기는 밭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잠실 산다. 그럼 뭔가 이제 부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저희 기성세대의 이제 성장과 함께 강남이 지금과 같은 이제 강남 불패를 만들어 온 건데 한강 다리를 건널 때는 말이죠. 정말 그 다리가 한 몇 킬로입니까? 하지만 내 집이 강 북쪽에서 강 남쪽으로 가는 데는 내 평생도 안 될 거야. 이런 좌절감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 정책은 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럼 더 강력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강력해 보이죠. 의지로는. 안 강력한 게 있어요. 보유세를 결국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종부세 정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어서 못 건드리는 겁니까? 안 건드리는 겁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가야 할 길은 방향이 쭉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여기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이평론가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다른 해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강조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집콕족, 홈트족 하면서 집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SK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 1시간씩 되는데 힘들게 대중교통으로 오가지 말고 감염 위험도 있고 집에서 15분, 20분 이내에 오피스에 출근해서 일하시고 웬만하면 재택근무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환경이 좋은 곳을 찾게 되니까 분산 효과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자.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는 뭐 인간의 욕구니까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 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서울시 의회. 의원들 중에 31%가 다주택자다. 이래서 비난하고 끝나면 이 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게 이미 이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발과 관련돼서 상당 이건 부분 수치가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어느 정도 떴어요. 이미 지방자치단체 초기 때부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된 게 강대호 의원 시의원이나 이정인 시의원 같은 경우 84채 그리고 30채와 21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면 임대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 게 도시계획과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뭘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심사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가
그 재개발 자신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일을 심의하는 그건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이 부분이 여기도 많이 계시다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라고 비난하고 넘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갖고 그렇게 어떤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전 지자체에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 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 혼란의 야권의 비판도 상당한데요. 통합당 아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촉구를 했었죠.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에서 그런 이 답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그게 언론의 회자가 됐는데 앞뒤를 보면 뒤에 설명을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 지금까지 낸 대책 중에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공급하라. 발굴해서 공급하는 안도 이미 냈습니다. 지난해 미니 신도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한 시간은 10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중장기 대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에서 이 결론은 뭐였냐면 김현미 장관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려달라였어요. 근데 심상정 지금 이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가지 워딩을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그게 김 장관의 결론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는 아직 아니지만 민주당이 사과를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사과했다는 건 정부도 같은 맥락이지 민주당은 사과하는데 뭐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난 사과 못한다 잘 되고 있다 그걸 리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를 인정한다. 근데 이 정의당에도 전 한 가지를 더 요구드리고 싶은 게 정의당과 통합당이 같은 야당이지만 규모도 다르고 정책의 노선 방향이 다 다르지만 컨텐츠를 좀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사과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다? 그 중간에 뭐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해야가 없잖아요. 정의당은 항상 컨텐츠를 내는 정당이었어요. 정의당은 보유세 계속 인상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깔려 있다고 전제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컨텐츠를 가지고 정책 협의들을 해야 하는 곳이 국회인데 지금 국회가 아직까지도 좀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위에 통합당도 뭐 다음 주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조금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대안을 뽑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비판 자체는 전 이 정도면 뭐 정부는 알아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럼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뉴스 후반부에는 맞습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는 시간 지금 박광렬 앵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 여론을 그런데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긍정평가가 50% 밑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지지층인 30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빠졌어요. 이 부동산 이 문제의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30대가 언제나 가장 튼튼한
그 지지층이었어요. 40대 뭐 20대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30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이 추세선으로 지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는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었다. 그러니까 낙타의 마지막 한 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때문에 사실 50%대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 시간대를 한번 그러니까 이 5월 4주차부터 7월 1주차까지의 어떤 흐름을 한번 그래프로 아까 보여주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면 자 보시죠. 6월 2주차까지의 그 지지율이 58%입니다. 5월 4주차에서 6월 2주차까지 사실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차범위 바깥으로 떨어진 게 6월 2주차에서 6월 3주차입니다. 58.2%에서 53.4%, 즉 약 한 5%포인트 가까이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떨어지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6월 14일 김여정 담화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여 계속 북한 문제가 뭐 끝내 연수원 폭파까지 이어집니다. 즉 그 추세선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던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에 50%를 떨어뜨린 건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큰 폭으로 떨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았을 때는 정부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 이슈, 즉 대북 정책의 어떤 뭐랄까요 신뢰도 이게 사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지율 하락에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문제는 낙타의 한 짐이었고 마지막 한 짐이었고 돌이켜서 보면은 이제 북한 문제가 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늘 갤럽 지지율을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50%.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39%, 전주보다 이제 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긍부정 평가 요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뭐 세대별로 부동산, 인국공, 뭐 검찰개혁 다 있겠습니다만은 북한 문제가 큰 걸로 나타났어요. 북한 문제가 크죠. 6월 들어와서는 북한 이슈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잊고 있었죠. 하노이 교착, 하노이 결렬 그 이후로 장기 교착이 됐는데 이게 북미 문제로 우리가 던져놓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는 북한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겠구나. 대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순위가 아니었구나. 근데 북한이 도발한 효과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선회하고 있고 여기다 또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엉뚱한 좀 반향들을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일본대로, 미국대로 내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뭐 조금 있으면 100만 부 돌파하는 초베스트셀러가 될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변수들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동력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외신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소환받고 있다.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필요하고 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보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 근데 지금 이 6월 초중반에 북한 도발 이슈가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동산 이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데다가 K방역으로 국민들을 좀 뿌듯하게 했던 지금 코로나19도 좀 전국과 수도권이 좀 악화일로입니다. 지금 이제 2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흐름으로 쭉 가고 있고 오늘도 60명대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국민적인 불안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한 해의 중반을 통과하는 와중에는 대체로 지금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요인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지금 각 분야의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늘 외교안보 라인 교체 관련한 뭐 개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은 어제 송별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지금 거론되는 그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 일단 안보실장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안보실장 자리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될지는 아직은 확언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마평이 있을 때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금 뭐 그 수락하셨습니까? 왜 이 인사와 관련돼서 개인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을 때 적극적인 부정을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 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마평의 그 기사 쓰는데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서훈 국정원장은 소극적 부인.
뭐 NCND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국정원장 혹시 내정되셨습니까? 안보실장 내정되셨습니까? 아니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면 뭐 추정이지만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또 다른 쓰임새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효과, 그러니까 큰 기저를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대북 정책 또는 외교 안보 총괄에서 패러다임은 좀 바꿔야 될 필요. 크게 바꾸지 않지만 그래도 기전은 이어가지만 바꾸긴 바꿔야 되겠다면 그래도 함께 계속 호흡을 맞췄던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시장을 가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네네.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거의 내정된 거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또 다른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이건 발표가 나는 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표 나면 당연히 속보로 전해드리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어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수사자문단 설치 중단하라. 자,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그 지시를 했습니다. 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검찰의 어찌 대검이 자문단 소집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더 이상 명확한 입장은 안 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의도는 뭘까요? 지금 오전에는 이제 고검장 회의, 오후에는 지검장 회의, 어쨌든 전국 검사장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회의가 오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비공개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는 검찰 흘러나온 전언은 자,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사상 두 번째 15년 만에 지휘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오늘 회의의 대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고 어제 외부 자문단, 전문 자문단의 오늘 예정 회의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휘권이 작동되고 추 장관이 개입한 부분으로 검찰총장이 끌어가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수용한 걸로 보도가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수용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검사장 회의 내부가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이면 이제 고위인데 검찰 고위 간부들인데 그 안에서도 총장이 좀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혹은 추 장관의 지금 이 지휘권 행사는 범위를 넘어섰다. 고로 월권이고 위법하다. 이런 얘기까지 또는 검찰총장의 거취도 가감없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검사장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언들을 하겠죠. 검찰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로 결론이 내려질지는 발표를 기다려보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는요. 어느 쪽으로 흐를지 사실은 딱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사장 회의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추 장관 공문을 보면 지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항이 전문수사자문단 열지 말라 이거였고요. 2항이 중앙지검이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1항은 지금 일단 전문수사자문단은 보류, 오늘 안 열기로 했고요. 지금 2항 총장 수사지휘 배제가 타당한 지휘권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검토가 주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2005년도에 첫 번째 그 천정배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을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김종빈 검찰총장이 뭐 고검장 회의는 아니지만 대검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안을 어떻게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어떤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그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표를 던지는 걸로 회의를 통해서.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그런 상황이겠고요. 그때도 회의 내내 그러니까 수사 지휘서를 놓고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오늘 회의에서도 아마 수사지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것이 앞으로의 지금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뭐 지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검찰청이 존재하고 또 검사들이 하나의 어떤
독립된 관청으로서 중립성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적당하냐, 적절하냐에 대한 여부. 특히나 예.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좀 서로 배치되는 부분. 검찰청법에 따르면 7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또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두 가지 사안과 지금 수사지휘서에 있는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중지하라라는 것은 서로 배치가 된다라는 것 1.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8조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는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법조계에서 해석하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나 구속 여부 이런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지 이건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1항은 절차적인 문제고 네. 2항은 원래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빼앗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오늘 지금 계속 이어서 그 검사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게 이 2항을 놓고 말씀하셨듯이 예. 이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느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전 오후 쭉 이제 회의를 한 결과 내부 의견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다 수용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네네, 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도 네.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그런데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2005년, 15년 전의 전례가 이 검찰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딱 뭐냐면 예. 법적 권한으로 행사된 지휘권이기 때문에 수용한다. 그런데 검찰 조직의 입장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독립성에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예. 가로 열고 가로 예. 닫고. 그래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직을 놓고 난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면 같은 맥락인데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법에 있는 8조에 있는 검찰청법에 이 지휘권이 발동된 거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어제 첫 번째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중지안을 한번 냈었던 거예요. 특임 검사에게 맡겨보자. 예. 지금 이제 수사팀이 있는데 수사팀을 못 믿겠으니 좀 이제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니 전문 자문단을 꾸려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막혔고 이건 처음에 이 윤 총장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에 또 내부적인 위배가 돼서 공개적인 건의라는 형태로 이의제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 지휘를 받는데 문제는 또 제기할 수 있는 게 검사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꼬여 있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자, 법에 의한 지휘는 받아들이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어필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 다음에 거취 결정이 나오느냐? 근데 이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예. 윤 총장의 측근이 이것도 이제 전언한 바에 따르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사퇴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지금 사실 사퇴라 하면 이건 이 검찰 조직이 좋을까요? 법무부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윤 총장이 그냥 이 예. 문제에 대해서 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을 던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청와대는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임기를 다 지키는 것이 더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겁니다. 그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라는 예. 고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 이번 논란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통합당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그런다면 일테면은 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수사 지휘를 합시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언사와 행태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정권의 광기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 지휘를 합시고 이렇게 모욕하고
구박하고 쫓아내려고 안달을 하고 또 지휘체계 내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들이받고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네. 지금 여야 입장 다 듣고 오셨는데 네. 정권의 광기마저 느껴진다. 지금 네네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 넘어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할까요? 탄핵소추안이라는 건 예. 굉장히 사실 엄중해야 됩니다. 탄핵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가 위배됐어. 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건으로는 소추 발의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이니까 104명이니까 소추 발의 가능합니다. 그럼 제적의원 가반이 가능할까요? 그래야 소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과 안 거기서 되겠죠.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또다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봐야 돼요. 예. 한 몇 개월을. 거기서 또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또 찬성 반대파 거기서 시위 벌이고 이건 정말 갈등 비용을 우리가 그대로 또 지켜봐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어쨌든 엄중하게 추미애 장관이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경고 수준의 발언. 물론 앞으로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로 이 탄핵 소추 발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검사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로 무슨 탄핵 소추를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계속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싶고요. 여당의 윤호중 의원 법사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네.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해석이 분분하죠. 예. 저는 아직 결단은 추미애 장관도 엊그제 법사위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결단 지금까지는 지켜봤지만 예.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오면 결단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지휘권 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결단은 지휘권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이미 흘러간 상황은. 예. 그런데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결단을 이야기했는데 이 결단이 뭐 거취, 영퇴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 결단은 좀 다른 결단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힘 대 힘의 법무부 대 검찰, 추미애 대 윤석열 지금 이런 충돌을 자꾸 보는데 이것 너무 원초적인 상황이에요. 아니 두 분이 만나서 티타임 하면서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봅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예. 다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이걸 못 풉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전에 얘기했던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조직이 검찰만 조직이에요. 정부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인데 결국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위공직자들. 저는 절충안이 있는데 강대강 폭주기 예. 반차 얘기를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결단은 뭐냐면 개혁과 협력이 결단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네. 두 사람에게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인권 수사의 원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내달라. 이게 대통령 주문이에요. 그것을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사퇴하라 이런 압박까지 가는 건 무리다. 네, 예. 그것은 그 다음 수순이 되겠죠.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또 일면 있죠. 있어서 만약에 검찰총장 임기 2년 내년까지인데 만약에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짧게 보직 박탈, 그 다음에 네. 검사직을 박탈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탄핵. 두 가지가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검찰총장을 박탈하는-거나 검사직을 파면시키는 것 두 가지 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예. 왜 손에 묻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지지도가 확 높아가고 그만큼 정치로서는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사퇴 압박을 넣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이 안 가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서초동에서도 여러 가지 속보가 전해질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 또 광주와 대구 등 비수도권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다시 60명대로 올라갔는데 어제 하루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63명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누적 환자는 12,967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52명이고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보름 만에 50명대로 늘었는데 5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 해외 유입도 8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2명, 인천은 1명입니다. 수도권이 31명인데 비수도권은 32명으로 조금 많습니다. 특히 연기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서 13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광주는 6명, 대전 4명, 경남 2명이고 충남, 전북, 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는 4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75명으로 완치율은 90.7%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광주에서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를 찾아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광주에서의 확진 사례를 보면 방문 판매업체, 종교시설, 병원, 요양시설 등 밀접 접촉이 잦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하여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간과 장소만 달랐을 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방역에 취약한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서 부동산 대책 수립을 특별 지시한 겁니다. 현 정권 들어서 나왔던 주요 부동산 정책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냈습니다. 번째요? 24번째까지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것을 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나 일부 지역 금융 규제 등 지역적인 대책까지 모두 포함하면 20여 차례 장관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식 부동산 대책이라고 인정한 이 4가지 대책만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7년 파리 대책 규제 지역 강화가 골자였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등 일부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죠.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값은 어땠을까요? 한 달 정도 오름세가 꺾이는 듯 하다가 이내 더 상승 그래프 기울기가 커졌습니다.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2018년 9.13 대책, 실제 2019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보합세를 보시는 것처럼 이끌었지만 다시 6월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세를 잡기에는 세율 조정폭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집값 3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고가주택 세율 조정은 0.2%에서 0.7%포인트, 그리고 이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0.1에서 1.2%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나온 12.16 대책, 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나머지 주택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이 시세 차익 노리고 돈 빌려서 집 사는 것 맞겠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6개월 만에 다시 6.17 대책이 나와야 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 대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시에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12, 16 대책 관련 종부세율 인상안을 포함해서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법률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청와대와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확인해 보자면 지난 6.17 대책이 지금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또 요즘은 오히려 전부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전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엔 서울이 낫다 이런 역풍선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 사기 힘들어졌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수도권에서 일부 규제로 지정되지 않은 대표적으로 김포나 파주 같은 지역이 주간 단위로 상당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서울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다시 수요자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거래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풍선 효과나 반작용 같은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국이나 수도권 아파트 주간 단위 변동률 수치 자체가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6월 대책까지 더해진 이후에도 뚜렷한 진정세나 하락세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책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많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또 상승할 경우에 진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오르고 또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대책이 몇 번이냐 방금 녹취를 보셨지만 20번이 넘느냐 아니면 4번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인데 장관은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입법이나 이런 부분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의 일단 집값 상승 추이만 현 정부 들어서 보자면 지금 이런 대책들이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워낙 금리가 싸고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물 경기나 기업 경기가 좋지 않을 우려 속에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다시 자금이 쏠리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계속되는 가진 규제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나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한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게 최근의 수요 시장에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정책 규제를 이 짧은 타이밍마다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자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이 있습니다. 이 유동성 강화 관련해서 그래픽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금리에 이렇게 돈이 갈 곳 찾지 못해서 부동산에 몰리면서 정부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일부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러면 좀 금리를 높이거나 예금 사실 요즘 예금 넣으면 1점 몇 프로 이 정도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주식 이런 데 직접 투자하기는 좀 무섭고 부동산 불패 이런 게 있으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다른 부분을 좀 이유를 높인다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금리를 높일 수 없는 환경에 다방면에 좀 처해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가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더 악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서 사실상 최근 수년 동안 계속 긴축이나 금리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는 유동성을 더 확대하는 정책들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 국무총리의 발언도 상당 부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유동성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금리를 실물 경기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한동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도 좀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책적으로 좀 더 수요자들의 니즈를 좀 들여다보고 딱 맞는 정책들을
정책들을 좀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여서 그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특별 지시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투기성 부동산 매입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또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부담 경감, 공급 물량 확대 그리고 보완책이 향후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향후 전망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조건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건부로, 예. 공급 확대 부분이라던가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이 시장의 요구 수준에 맞게 좀 고강도로 나온다면 네. 그에 맞춰서 수요자들이 조금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서 최근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좀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계약하거나 뭐 이런 행태들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아직 이제 세부 정책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추가 대책이나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보니까 실제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세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실제 효과를 좀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추가 대책을 내놔서라도 계속해서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번 내용 중에서 수도권 공급 확대를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다시 언급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라는 부분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장관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좀 이 시그널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방금 공급 확대 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냥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경쟁력 있는 집을 만들어야 그곳에서 수요 분산이 될 텐데 뭐 그러려면 교통 대책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지방 분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에 일자리가 있어야 그곳으로 갈 테고 그래야 지방 집값도 오르고 서울 집값은 잡힐 텐데 이런 부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책 마련이라는 게. 네, 그동안 국토부가 계속 설명해 온 것처럼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예상하면 네. 전체적으로 주택 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살고 싶어 하는 투자성이 높은 자산이 될 수 있는 주택을 대부분의 실수요자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대도시 이제 주요 도심에 몰려서 집을 장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지역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는 여전히 구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을 지금 확대 계획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실상 아파트를 빨리 짓는다고 해도 3년의 공기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더라도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이제 공급 계획들이 대부분 이제 3기 신도시로 계속 대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서울 도심의 일부 소형 주택 공급 계획만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급 계획이 좀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대규모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급 규모와 지역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청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런 거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동안 입주 자격 까다롭고 물량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일단 생애 최초자들에게 공급되는 사전 공급량이라던가 공급 비율 같은 거를 좀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이라던가 지역 등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 좀 더 질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라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더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심의 정비 사업 등 뭐 일테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활성화를 해서 도심 안에서 젊은 층들이 살고 싶은 소형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이 부분이 상당히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발표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과가 여전히 좀 부족하겠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문 대통령 지시 가운데 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사실 집값을 잡으려면 뭐 여러 채 가진 사람 보유세 늘리고 또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도 더 많이 환수하고 뭐 이런 부분이 분명 동반이 돼야 할 텐데 가장 어려운 게 방향성은 다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시장에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저희가 뭐 지금 수치로 딱 몇 % 보유세 인상을 뭐 OECD 수준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네. 단계별로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네. 실제로 지난 12.16 대책에 나왔었던 종부세 강화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했다면 최대한 3~4% 정도의 최고 구간에서의 그렇죠. 세율은 이미 적용이 올해부터 연말부터 됐어야 됐겠죠. 근데 네.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보유세를 늘리는 정부의 정책들이 실현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좀 많은 상태고요. 이번에 대통령 발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 될지 해도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 시장에 영향 주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12.16 대책에 발표했던 종부세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어쨌든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실행 적용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신뢰도를 쌓는 작업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이 작동되려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국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까지 뭐 처방도 많이 나오고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부동산 불패시나 이어질 것이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좀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브리핑에서도 상당 부분 시장 참여자들, 실수요자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전달 수용이 됐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지원을 주는 금융규제 완화라던가 네. 아니면 수도권의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조금 기다리면 적정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 정책 부분이 확실히 좀 보여져야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라는 서울 구로 인력시장은 매일 새벽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모이는 곳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많은 데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서울 남구로역 앞. 가방을 둘러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감을 구하러 인력시장을 찾는 모습입니다. 새벽 4시 반부터 6시까지 1,000명 넘게 모였는데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지자체에서 나와 마스크를 직접 나눠주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턱에만 걸친 턱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새벽 5시인데요. 일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1m 거리 두기는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감염이 발생하면 퍼지기에 십상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뭐 시험 검사든가 현장 자체가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그냥 시장만큼은 1시간 정도는 밀착이 많이 되죠. 제중국 동포 같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많은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방역 수칙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 동포분들이 한 70~80% 되고 그 외 외국인들하고 한국인들이 극소수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가 좀 적어가지고 전단지도 돌리고.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시장에 법무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에 나서 일대를 방역하고 중국어로 된 방역지침 안내전단도 배포했습니다. 코로나19 소규모 감염 사태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이달 24일까지 전국 인력사무소에 자율점검 지시를 내리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는 불시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안타깝게 숨진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들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폭행 상황이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팀 닥터. 이 사람은 팀 공식 소속도 아니라서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진실규명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 당사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폭행이나 폭언, 우리가 다 들은 부분이 있는데 알려진 사실 모두 부인을 했다고요? 네, 어제 경주시 체육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 당사자 3명이 다 왔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진정을 했던 당사자인데 감독과 동료 선수 2명입니다. 취재 열기 굉장했어요. 그 속에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독은 직무 정지, 그리고 두 선수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 직무 정지가 나온 것도 뭐 가혹행위를 인정을 한 것은 아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좀 못했다 이런 판단, 이런 취지였고요. 한마디로 판단 보류입니다.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추후 조치를 하겠다. 지금은 이들이 너무 부인을 하고 있어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요. 어제 결과 브리핑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거는 시인을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일체 그런 부분이 없고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고소까지 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라도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정말로 이거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 심리적 부담도 많이 가졌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가해자들의 이런 의견,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뭐 추가 증거가 더 없냐 이렇게 했던 것은 최숙현 선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인지를 했던 상황이고요. 자체 조사에서도 아마 비슷한 진술을 당사자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이 체육회장 브리핑 들어봤는데 이 결과 발표 때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말도 있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경주시 체육회장 결과 브리핑 14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어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찍어온 영상을 좀 봤는데요. 묘한 말들을 정말 많이 남겼더라고요.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해당 감독은 최숙현 선수를 트라이애슬론에 입문시킨 감독이다. 둘이 굉장히 각별하고 어려울 때 더 챙기고 병원도 같이 갔다. 뭐 한마디로 애제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올해 초에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을 떠나서 부산팀으로 옮기고 2월까지도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올해 초에 부산으로 옮겼고 경찰 고소를 한 게 3월, 또 체육회 진정을 한 게 4월이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이, 그러니까 2월에 주고받았던 마지막 내용이 뭐 감독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둘이 각별한 사이였는데 팀 옮기고도 호의적인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런 취지의 얘기죠. 그리고 또 사생활, 가정사 이런 말들을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흥결이 있더라도 사생활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진술을 많이 들었고 들은 상태에서 감독님이나 선수가 그분을 케어하는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그분에 대한 예우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면 선수가 조금 문제 있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게 저만의 기분은 아닌 거죠. 그 22살 선수가 가정사, 뭐 흠결, 사생활 도대체 뭔지, 어느 정도로 사생활이 있었다면, 어떤 사생활이 있었다면 그렇게 맞을 수 있는지, 맞아야 되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오히려 밝혀줬으면 하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그런데 지금 최숙현 선수가 남긴 폭행 녹음 파일 속에 팀 닥터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폭행 대부분이 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장면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제는 현장에 안 나왔죠? 네, 녹취록 들으면서 다들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감독도 쩔쩔매고 선수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손찌검을 하냐 이런 게 뭐 궁금했거든요. 제왕적 지위를 그야말로 누리고 있었는데 감독과 팀 닥터의 사이를 알 수 있는 녹취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빨 깨물어. 어디서 양아치 짓을? 야, 커튼쳐. 이거 잠깐 가능하시고 콩비지찌 제가 끓였습니다. 매는 상황 좀 누가 봐도 이상한데 선수들 폭행을 주도한 이 팀 닥터라는 사람, 놀랍게도 공식 직함도 없는 정체불명의 인물입니다. 어제 그 경주시 체육회 조사 결과 팀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닌
고용된 운동 처방사라고 합니다.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선수들 회복 마사지나 부상 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체육회와는 어제 결과가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네. 선수들이 각출해서 돈을 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사에도 소속이 아니니까 부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못했고요. 예. 심지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뭐 말씀대로라면 고용 관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파트타임 이랬다는 건데 실제 근데 이런 사례가 좀 스포츠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선수들이 각출을 해서 월급을 주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고용됐는지는 알 수 없는 그렇죠. 이번도 그런 사례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체육계에는 뭐 관행처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숙현 선수 근데 진정서 이제 남겼잖아요. 진정서를 보면 팀 닥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혐의를 써놨어요. 예. 금품 요구 및 수수 혐의라고 이제 진정서에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불명확한 용도로 돈을 요구한다. 1인당 뭐 자기는 8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 등등을 줬고 해외에 대회를 나가거나 전지훈련 갈 때마다 항공료까지 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16년부터 최숙현 선수가 낸 것만 1,500만 원입니다. 한 명만 그렇고 팀원 예.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각출을 해서 선수 그 팀 닥터에게 돈을 줬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거칠게 말하면 돈까지 주고 맞은 꼴이 되는 거죠. 굉장히 황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녹취 파일 보면 팀 닥터 폭행 사실은 아주 확실해요. 하지만 감독이나 다른 동료들에 대한 그 명확한 증거는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도 알 수 없는 팀 닥터, 우리 소속도 아니고 우리 모른다.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는 정작 폭행을 네. 주도해서 많이 했던 사람은 소속이 아니라 그렇죠. 처벌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다 미루고 그냥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그리고 감독과 어떤 관계인지 도대체 그 팀에서 네.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가 추가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재발이 안 되려고 하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후속 네.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느냐 이 폭행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수가 SOS를 쳤잖아요. 체육회나 경찰 뭐 이런 쪽에 신고나 진정을 받은 체육회나 그 수사기관의 자세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취 파일이 워낙에 충격적이라 그런지 대중의 공분은 높아졌고 어제 대통령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포츠 인권 강화를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4월 8일에 체육회에 신고했는데 왜 제대로 된 조치 없었냐. 불행한 네. 일이 일어난 거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장 문체부 최윤희 이처관 어제 체육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방 출장 이후로 없었고요. 네. 김승호 사무총장이 꾸벅 일어나서 두 차례 인사를 했습니다. 최윤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도 구성을 했고요. 4월 체육회 진정이 됐을 때 도대체 뭐 했냐, 무슨 조사했냐 이걸 아마 따져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국회 네. 차원의 움직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회도 시끌벅적합니다. 당장 월요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장차관 부르고요. 대한체육회장 또 뭐 클린스포츠센터장, 뭐 경주시 아까 그 브리핑했던 회장 등등 다 부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관계 따져볼 예정이고요. 철인 3종 협회도 월요일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빠르고 단호한 조치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분이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어떤 단호한 조치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은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채우다 42%를 녹지로 녹지가 자본이다. 퍼블릭 가산. 상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한다는 건 내내의 바른 생각을 바르게 옮기는 것.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드린다는 내내의 당연한 생각. 화재의 소크윙, 이번엔 콤보로.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무더위가 심합니다. 더위를 피해 이렇게 시원한 냇가로 나와봤는데요. 물과 그늘이 있으니 더위가 한결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기온은 30.2도까지 올랐고 불쾌지수도 무척이나 높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하루 일정도 여유롭게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비교적 맑은 내륙 지역과 달리 제주도와 남해안은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여름철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우산은 꼭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낮 동안 중북부 지방은 서울과 춘천 30도로 여전히 덥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5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은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휴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 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도 소낙성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비 상황이 무척 유동적인 상태니까요. 다음 주는 기상 정보를 한 주간 자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외교안보라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고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합니다. 서훈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이동할 경우 국정원장 자리에는 남관표 주일대사나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뉴스앤 이슈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